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그 공자가 이제 유교의 창시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좀 쉽진 않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유교를 공자가 없던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공자 이전에도 어떤 유교 관련 많은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을 공자가 사실상 받아들여서 종합하고 체계화했다. 뭐 이렇게. 물론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창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계승과 창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동양에서 항상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 수리부작이 아니고 서술도 하고 계승도 하고 그 다음에 지을 작자 써서 창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창조적 전수자다. 뭐 아주 굉장히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고대부터 내려왔던 이런 유교의 사상이 그 연원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은요, 소위 이제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검은색 도기를 사용했던 이제 흑도 문화권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요동반도, 그 다음에 산동반도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죠. 특히 이걸 우리가 이제 동부 문화권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동이 문화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황하 어떤 그 상류하고 중류쯤에 채색된 도기를 사용하는 채도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대응해서 서부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동이 문화권의 특징은 어지린자 있죠. 인 문화권이고, 그리고 보통 동이족을 사람 인자를 썼습니다. 동이족을 부를 때, 지칭할 때 고유명사가 본래 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부 문화권은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간이라며, 이 서부 문화권은 상당히 어떤 그 계산적인, 그다음 어떤 분별력,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부 문화권은 어떤 그 일체감, 그 다음에 서부 문화권은 분별력, 이런 식. 근데 이제 이러한 이 분별력이라는 서부 문화권은 지 있죠. 알지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 문화하고 지 문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중용사상이에요. 공자가 바로 이런 걸 계승했던 겁니다. 중용사상을. 근데 여기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둘이 대등하게 이렇게 조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기반이 되냐 그러면 인문화죠. 이 동부문화권이라고 하는 정신문화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 지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태를 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순시대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거는 이제 사실 선사시대인데 이게 거의 이거 신화시대의 얘기를 요즘엔 이제 중국에서는 역사로까지 이제 지금 역사시대로까지 가져왔지만 하여튼 요순시대는 이제 요순시대에는 이 대동사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입니다. 국가도 거의 가족과 같은 개념이고, 이러한 어떤 동부문화권과 서부문화권이 이제 잘 조화가 된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임금이 동이족인 순임금에게 이제 선위를 하고, 또 이제 순임금이 또 이제 이번에 서부족인 우임금에게 이제 선위를 하는 이러한 요순 대동사회가 지속이 되다가 우임금이 동이족에게 선위를 안 하고 아들한테 제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이족인 이제 탕왕이 불만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 이 하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 은나라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은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탕이 자기 아들한테 제위를 하니까 이 서부족이 또 이제 서부족의 무왕이 은을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은주 3대가 나오는데 이 사회를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 소강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 때가 되면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이때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전하고는 사뭇 그 어떤 잔인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어떤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뭐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많은 신무기들이 있는데 그 신무기들은 정말 대량 살상 무기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서부 문화가 이제 정치를 주도하면서 이 동부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인 거죠. 그때 이제 춘추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공자고 그로부터 공자가 죽고 한 100년 뒤에 전국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공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그 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사자하고 맹자의 맹자에서 삼행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자의 도통을 본인이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33쪽에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동부 문화권과 서부 문화권이 어떤 반목을 겪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공자 원래 이름은 공구인데 이 구는 언덕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공자의 이 전두엽이 아주 좀 심하게 이렇게 돌출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는 위대한 스승을 얘기한다. 자, 이 논어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 어떤 공자의 그 삶을 이렇게 축약시켜 놓은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죠. 40을 뭐라 그럽니까? 불혹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불혹의 나이에 이러는데, 그건 공자가 한 얘기지, 일반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되죠. 맹자는 40을 이제 부동심, 흔들리지 않더라 마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되려면, 불혹의 나이, 부동심의 나이, 그게 40이다라고 한다면, 40은 언제 오는 걸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이제 3년상을 했다.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혼 상제 있잖아요. 죽은 이를 보내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유교적인 그러한 어떤 관례죠. 공자의 효성, 노자를 만났다, 하여튼 춘추 전국 시대, 이 춘추 시대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런 이제 나라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자는 어떤 인사사항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불인 인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마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질지 못하는 그런 어진 마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도덕적인 이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말 부국 강병 일변도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왕들에게는 정말 먹혀 들어갈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냥 제자 양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36쪽으로 가보면 여러분 사서 3경도 있고 사서 5경도 있고 사서 7경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 유교가 경전 중심의 유교.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한대에 오게 되면 거의 이 유교가 국교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특징이
경전 중심의 토론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에 이제 천인합일 사상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2사상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연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만일에 지금도 요즘에 뭐 이런 팬데믹이 오고 막 이러면은 이제 누구 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교적 전통에서는 하여튼 뭐 홍수가 나도 다 이게 부덕해서 이런 거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유교의 이런 사상들이, 이게 천사상이 그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천사상, 이 주나라 주대 때의 천사상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천사상이 많이 설득력을 잃어요. 왜냐하면 뭐 홍수만 나면 왕 잘못으로 하기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인재들도 있잖아요. 거의 자연재해에 가까운 인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천의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례 이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당대에도 그러고 송대에 가면은 이 신유학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때 오면은 이러한 경전 중심의 유교에서 하나 더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개인 수양, 마음 공부죠, 솔직히. 수양론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독신하고 수양해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천명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천명이 다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요, 이미. 맹자가 호연지기 얘기할 때도 그러거든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실현하면, 그 천명이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의 그 단초로서의 사단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바로 인사상이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미 인간의 성품 속에 천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것이냐, 수양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송대에 오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국가의례 플러스 이 개인 의례까지 이제 확립이 되는 이런 시기들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사서 삼경, 보통은 우리가 이 대학부터 읽고 그 다음에 논어, 맹자, 중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째 이게 뭐 사서고, 이거 외에도 뭐 서경, 시경, 예기, 아까 얘기했던 역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거, 춘추. 이 춘추는 뭘까요, 여러분?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잖아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기에다가 이제 육경 할 때는 악경이라 해서 음악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사서 육경 막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정명, 이게 정명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자에게 그 정치가 뭐냐 물으면은 정자정야다. 정치는 바르게 합니다. 정의로움이라는 거죠. 공자는 이제 인사상을 통해서 어떤 대단히 어떤 개인 중심적인 그런 어떤 덕성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 차원의 그 논의를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거 맹자한테 오면은 맹자는 이것을 사회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의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과 의를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공자의 사상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논의를 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이 공자의 유교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백가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들하고의 아주 난상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논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유교를 더욱더 또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체계화를 했던 그러한 인물이 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여기에서 정명론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그 선생님 뭐 하실 거냐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할게 이름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정명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명분을 좀 바로 해서, 임금이면 임금 닫고 아버지면 아버지 닫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때만 되면 이제 뭐 국민이 불렀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건지 막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죠.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더 이상의 정말 이제 정치 혐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하여튼 공자는 공자가 바랬던 거는 이제 주나라의 그런 봉건제, 이 굉장히 복고적인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맹자도 마찬가지예요. 맹자도 꿈꿨던 세상은 그러한 어떤 봉건제 사회거든요. 뭐 어떤 그 시대의 제약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시대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그 직업, 역할, 그런 것들을 다 할 때, 그 사회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는 보통 뭐라고 번역을 할 거냐? 이건 뭐 그냥 뭐 사람의 된됨이 그렇게 이제 뭐요, 인간성, 사람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워낙 뭐 상황마다 그 인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직이나 예를 갖다가 또 왜 그러냐면, 이 공자는 논어에서 공자의 이제 말씀을, 그 다음에 그 언행을 기록한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달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나 다 통용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논리적 차원인데, 사실은 삶이라는 거는 논리보다 훨씬 외연이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뭐 사람됨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게고, 138쪽에 의가 있어요. 여기 의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맹자에서도 얘기하는데, 양해양 상에 보면은 이 왕이 이렇게 선생님이 먼 거리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로움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왜 의를 말하지 않고 이를 말하냐. 이게 바로 이제 맹자의 아주 그 핵심적인 철학이죠. 여기 보면은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칸트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정언 명령, 이거는 이제 가언 명령이 아니고 정언 명령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do for nothing이에요. 이게 무슨 유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례를 조상들한테. 그 왜 지낼까요? 조상들한테 이제 뭐 복을 받으려고, 기복적인 것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본래는. 지금은 뭐 많이 잘 돌봐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복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할 일을 할 뿐인 겁니다.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그냥 이게 그 도덕률을 발현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충과 서가 나오는데, 이게 공자 사상 요약하면 충서다 이럴 정도인데, 이 충자나 서자를 여러분들이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충은 이제 마음의 한가운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서는 뭐 마음이 다 어차피 같을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황금률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인데, 이 공자한테 귀신 얘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자는 일단은 거기 괴상한 것, 마술, 난잡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귀신 섬기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뭐 또 죽음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뭐 내세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종교가 맞냐 이런 비판들을 받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난 뭐 내세에도 관심도 없고 뭐 귀신도 관심이 없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기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공자 자신도. 오히려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야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그 유교의 아주 현실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맹자한테 가볼까요?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유교를 체계화하는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묵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의 겸해설이죠. 노예까지도 똑같이 평등하게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육아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해설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쾌락설, 양주, 이 열자에 양주편이 있어요. 열자라고 하는 그 경에 양주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 도가사상사고 가고 쾌락설을 주장하는데 위아주의, 자기를 위하는 그런 주의예요. 국가주의하고 대비됩니다. 국가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두 가지 이 겸해설과 이제 이 쾌락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맹자가 이들의 사상을 논박하는데 이 진심사항편에 보면은 이들 전부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 사상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이제 맹자의 어떤 사회 철학, 그러니까 어떤 민본주의, 그 다음에 역성혁명론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더더욱 체계화하고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공자는 공자의 손자 자사에게 배워서 삼행학이라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고 양해한 얘기가 나오죠. 인과 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인은 어떤 개인관, 의는 그것이 확장된 그 사회 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141쪽에 보면은 이 왕들이 당시 전국 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이 패도 정치 아닙니까? 힘에 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왕도 정치를 주장을 했죠. 뭐 당시에 그렇게 러브콜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선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성선설이 여러분 그 맹자의 공손추 상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불인인지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정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불인인지정. 그러니까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우물에 이제 빠지는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선설 얘기하면 사단이 있는데 누구나 사지가 있듯이 143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오는 이 성선설이 이렇게 있는데 사단은 뭐냐면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 있잖아요. 어떤 기질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씨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러한 성에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인이 드러난 게 측은지심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인의 예지가 사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국가의 공권력이 이런 백성들 탄압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부로 둬도 본래 다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순자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순자는 입장이 다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기 과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순자는 인간 본성이 그냥 악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타고나는 본성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교화시킬 수가 있다.
왜 이것이 보통은 우리가 순자를 어떤 비정통적인 그 육아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본성을 인으로 보고 성서를 주장하는데 성악설을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겉핥기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시 그 순자도 육아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타고나는 본성은 악한데 그럼에도 선해요. 왜? 교화 가능하니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선의 단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자도 완전히 그냥 육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이 맹자와 이제 갈라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통적이지만 육아주의자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이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예라든가 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강조한 거죠. 당시에 맹자하고 순자는 두 사람의 인기는 누가 더 높았을까요? 순자가 높았죠. 그 현실이 지금 전국시대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이제 맹자가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 국가 공권력에 하나에 저항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하지만 맹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그런다면 그럼 왜 악해졌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그 수양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수양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내버려두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큰 문제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봐도 현실적으로는 이 순자의 이러한 방책이 어떤 법과 제도, 교육을 통한 이런 교화라고 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에게 영향을 또 많이 줬죠. 하지만 이제 얼마 못 갔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제 고자도 있어요. 고자. 이 고자의 제가 여러분 고자의 사람 본성 얘기가 나오는데 고자는 사람 본성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빙빙 소용돌이 치는 물. 단수라고 그럽니다. 단수. 여울단자 써가지고. 아나키즘적 인성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을 놓고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간 본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성선론을 얘기하고 성악설을 이제 순자 얘기했는데 고자는 성무선무학설인데 진짜 인성론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고자의 인성론 본연의 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선설과 성악설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라고 하는 거. 그건 인간 본성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 인간 본성과 정치와의 관계를 같이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논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주의 쾌락설? 네, 이건 이제 어떤 국가주의에 반대고 묵자의 겸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공자의 어떤 가족에서 시작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상치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143쪽으로 가면 여러분 여기 호연지기가 나오죠. 여기 나와 우주와 하나인 상태,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이게 지금 호연지기 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제는 천명이 우리 내면에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의의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계속 거기에다 빌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호연지기를 갖추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물이 나에게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네, 여러분 신유학으로 가보시면 146쪽에 가보면 이학과 심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주자학과 양명학. 지금도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교가 더 이상 중증 면절 증후군의 주범도 아니고 가부장제의 원흉도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도약하기를 좀 바라면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